자, 오늘 우리 사회 지문을 하나 볼까 하는데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해가지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냥 비콘 지문 오늘 선택했던 거고 아까 지금 했던 말을 이어서 하자면 아까 우리 비스 지문이라고 하는 20학년도 수능 문제였던 그 지문 있죠? 난이도도 제법 높았고 당시에 이제 많은 화제와 이슈가 됐었던 많은 앵커들을 은행원들을 찾아가서 이게 뭔지 알겠냐고 물어보고 만들었던 그런 질문이라서 할만한 녀석은 맞는데 오늘 좀 빈자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다 왔을 때 수업을 하려고 다음 주로 애껴 놓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걸 할 거고 일단 오늘은 그래도 어쨌든 20학년도 6모평 레벨에 해당하는 바로 재작년 수능 모평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려고 이거를 선택했어요. 지금 문제가 71번부터 74번까지 총 4문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75번까지 5문제구나. 자, 원래대로 하면 뭐부터 본다? 문제부터 본다라고 항상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문제를 먼저 보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만나게 될지 예측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지. 지금 보면 71번을 딱 봤더니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2개로 찢어지는 게 보일 거야. 그죠? 그런 게 보이지 않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랬는데 1, 2, 3번, 4, 5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렇지, 이런 걸 챙겨도 충분히 이득을 본 거야 우리는. 이 투투자만으로. 두 번째 문제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서 얘기해보는 문제. 빨리 보고 와. 하나는 미시 블라블라, 하나는 거시 블라블라야. 미시는 자세하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보는 거고 거시는 멀리서 크게 보는 걸 말하는 거였지. 차이점을 규명하는 글이겠구나 판단하시고 지금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사실만 보고 넘어가는 거고. 세 번째 7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 AD에 들어갈 말을 찾아봐라. 불황포화, 거시, 미시, 사용, 정립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데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서 적용해, 그러니까 추론해보는 문제겠지. 추론 문제 하나 나오고 확인해 주시고요. 74번 윗글과 보기를 동시에 잡고 이해해보자라는 문제인데 끈 밀어 올리기라는 기법이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이 문제가 좀 그 당시에도 많이 어려웠어. 참고로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29% 나왔나 그랬어요. 아무튼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마지막에 어휘 문제는 정답률 90%짜리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71번 문제가 65%, 72번 문제 64%, 73번 문제까지도 59%. 그래도 어쨌든 60%에 준하는 거라면 할 만한 문제는 맞는데 이 썩을러면 74번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지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가보자. 머릿속에는 아까 염두에 뒀던 몇 가지 지식들이 있었죠?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분석해야 되고 거시와 미시를 구분해야 될 줄 알며 이런 정보들. 자, 가보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이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1번. 이거 조건이잖아, 그렇지? 전통적인 통화 정책. 통화가 뭐야? 화폐를 유통시키고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책금리를 이용했대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쓸게요.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금리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지. 어휘력으로. 금리가 뭐지? 금리가 뭐야? 맨날 뉴스 보면 미국 금리가 인상된다, 인하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떠다 이런 말들 많이 본 적 있잖아. 금리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금이 뭐예요? 돈이잖아. 이는 이율이잖아. 이자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런 말을 해.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이 정통통화정책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정책금리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중앙은행이 하는 거야. 첫 번째, 중앙은행이 경기가 과열되면 눈치챘어? 선생님은 이거 당연히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알지? 오케이? 과열, 뭔가 뜨거워졌을 때는 정책금리를 뭐합니까? 정책금리를 인상시켜버리는 거야. 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경기가 어떻게 될 거야? 진정되는 것이죠. 과열이 진정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실은 금리가 오르면 경기는 진정된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맞나요? 연결고리 잘 잡으시고요. 정책금리의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서 자, 봐보자. 지금 연결고리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 금리가 올라가면 인 거잖아. 그치?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계비 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되고요. 왠지 알겠어요? 돈을 빌리면 더 많은 돈을 갚으라고 하잖아. 상대적으로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겠지. 대출이 많이 줄어들고 대출이 많이 줄어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신용에 대한 공급도 줄어드는 거야. 신용이라고 하는 건 나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빌려달라 했을 때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 안 빌려준다는 얘기는 신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결국에는 뭘 줄여? 수요를 줄이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진정되는 거야. 그런 말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결과로 이끌어지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의 방식이야. 그리고 이런 말을 해.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그치? 반대로 여기서 침체되었을 때는, 잠깐만, 진정으로 아예 바꿔버릴게요. 경기를 진정시키고 싶을 때였지.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얘기는 뭘 시키고 싶은 거야?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거겠지. 가라앉은 걸 끌어올리는 건 부양이라고 하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을 때는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고 했으니 그건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걸까? 말한 적은 없지만 금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낮추는 거야. 그 말이야. 단순하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잠깐만, 전통적인 경제학, 자꾸 전통적이냐는 말을 쓰고 있다. 예상하자. 뒤에 문제에서 우리는 아마 이미 봤잖아. 이 전통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던 거야, 그러면 알고 보니까? 국제금융위기 이전을 말하는 건 거야, 사실은. 자, 아무튼 전통적으로는 금융이라고 하는 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봤기 때문에 금융감독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봤어. 자, 두 번째 넘어가자. 그러다 보니 이 전통 통화 정책상에서는 뭐가 중요했었냐면, 나와줘. 미시 기업이다. 건전성 정책이야. 그리고 정의도 자연스럽게 나왔어. 지금 미시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말하는 것이지. 또 건전하는 건 뭔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튼실한 여유자금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여유자금을 근데 회사들은 이익을 최대한 발생시키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만들려고 하겠지만 국가에서 그걸 컨트롤한다는 뜻일 거야.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을 했어. 여기서 관점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돈이 벌린 결과가 나온 것 뿐이지 돈이 돈을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눈 반짝여야죠.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그렇게 말했어. 단기가 있고요, 장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 숨어있는 말을 체크해야 되겠지? 숨어있는 말은 뭐야?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됐죠? 금리를 싹싹 움직이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인식과 또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의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는 이름이 뭐였지 뒤에?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두 번째, 효율적 시장 가설. 이거 무슨 뜻이야? 버블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그치? 가치대로만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요 두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취하는 금융에 대한 입장이야. 되냐? 그래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별 금융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 예방적 목적의 규제 성격을 지닌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향후 손실에 대비해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EX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흐름 따라오셨나요? 일단 여기까지 하나의 챕터라고 보고 정리를 해보자면, 자,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책금리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국가의 금융 상태를 그리고 경기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어. 그리고 진정시키고 부양시킬 때 각각 정책금리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 정책금리와 동시에 개별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통해서 이러한 경기의 안정과 어떤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했고, 참고로 이때 요거는 배경 지식인 거야, 그렇지? 요렇기 때문에 어떤 거야? 이렇기 때문에 개별 금융에 대해서 예방시키는 규제, 즉 최저 자기자본 규제 같은 걸 걸어놨대. 최저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예를 들어, 그리고 너들 알지?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연결되는 게 바로 비스 비율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는데 자기자본을 아예 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빌려서 자꾸 얘한테 주면, 만약에 얘가 망하면 이 은행도 망하는 거고, 은행에 망하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개인도 다른 사람도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사고가 터지더라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몇 %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제를 걸어놓은 것이겠죠. 오케이? 이건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주는 돈이야. 국가에서 빌려주지 마. 가지고 있어. 라고 선언하는 그런 녀석이니까. 자, 요렇게 됐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3단락.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강독 정책을 통해서 금융안정을,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네요. 여기다 쓸게요.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금융안정을, 자,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금융을 안정시킨다고 보았고, 하나 더, 통화 정책을 통해서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어. 통해가 아니고 뭘 통해? 통화 정책을 통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 이 말의 실은 뭐냐면, 전통적인 경제학은 금융이라는 개념과 물가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다고 보는 거지. 금융은 금융대로 잡는 거고, 물가는 물가대로 잡는 것이자.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풀었어? 이원적 접근 방법이라고 썼지. 이원적이야. 근원이 두 개인 거니까요. 자, 그러나 눈 반짝반짝 해야죠. 여기서부터 이걸 일부러 여기다 쓰는 거라서. 그러나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 뒤집어버리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야겠죠. 쓸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을 말하겠답니다. 딱 보이죠? 이 두 개는 결국엔 차이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됐던 거지. 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면서 경제 불안이 확산됐고, 결국에는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나왔대요.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자성하게 되었대요. 뜻 무슨 뜻이야? 기존 방식은 뭔데? 정책 금리를 통한 미시 건전성 정책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자성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반성한다는 얘기죠. 저걸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무너지네? 라고 봤던 거야. 자, 그래서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봐봐. 전통에서는 뭐였죠? 아까 그랬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썼대요. 어디서 봤단 말이야? 똑같지 않냐? 요 말이잖아. 맞잖아. 경기 부양하고 싶을 때는 금리를 낮춘다며. 그래서 실제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사람들이 너무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봤어, 한번. 낮춰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불안을 야기해서 야기해서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저금리를 했더니 실제로 버블이 발생을 하더라 이거죠. 뭐가 무너진 거야? 요 말이 무너진 거지. 버블은 존재했다 라는 것입니다. 버블이 무슨 말인지 알죠? 대상보다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 버리는 거, 거품이 끼었다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노란색으로 쓸게요. 버블. 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또한 하나 더,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 더, 두 번째, 금융
회사는 대형화되었어. 그래서 금융회사 하나 망한다고 큰일 나지 않던 시대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하나가 망하면 뭐 LG,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동시에 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라가 폭삭 주저앉게 되는 것이겠지. 자,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금융회사의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한 거야. 규모도 금융회사의 규모 자체도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야 적당히 해 라고 하면 통했는데 이제는 그 적당히 해가 안 통하는 거죠. 금융회사가 너무 덩치가 커져버린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존의 정책, 무슨 정책? 전통 통화 정책이죠. 전통 통화 정책으로는 금융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뿐 아니라 금융도 동시에 잡아야 된다. 됐죠? 물가뿐 아니라 금융이었죠 지금. 오케이. 이 두 개를 동시에 잡아야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눈 반짝이는 조심해.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미시에다가 플러스 니은 거시 건전성 빨간색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 아예 그럼 쓰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됐다고 말했어. 얘들아 조심해야 돼. 지금 이건 미시가 아니라 거시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미시뿐만 아니라 거시도 걸은 거야. 그렇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건 거죠. 물가 안정까지 여기다가 같이 끼어들게 되면 이제 경제를 진정시킬 수 있고 부양시킬 수 있고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된다는 결의가 줄을 읽게 되었어. 바로 요 견해가 뭐가 되는 거야? 기존의 전통 통화 정책에 반대되는 새로운 물결. 핵심은 두 가지. 첫 번째, 개별 금융의 예방적 규제 정도는 해결이 안 된다. 구조적으로 아예 바꿔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물가도 동시에 신경 써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단락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쭉쭉 가자. 거시건전성이랑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뭐예요? not 개별 금융 오케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금융 시스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이걸 왜 굳이 개별 금융이라고 썼는지 이해되십니까? 개별 금융을 따지는 건 아까 뭐였어? 예방적 규제에 속하는 인식건전성 규제였잖아. 거시라고 하는 건 개별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시스템 전체를 손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A 회사 너희는 이렇게 해, 이거 지켜. B 너희는 이걸 지켜 아니라 야 다 지켜 이제부터 이대로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을 포괄하는 활동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어. 이 이유는 뭐냐면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A가 있다고 B가 지켜지진 않더라. 그러므로 A, B는 따로 보아야 된다. 그 말이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을 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뭘 따지는 거야? 개별 금융회사가 아니라 뭘 바꾸는 거다? 이게 또 쓸 필요 없잖아, 그지? 그냥 다시 한번 그냥 던져둘게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걸어놓는다. 됐지?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이 말을 안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두 개는 다 예방적 규제에 속하는 거죠. 자, 봐봐. 선생님이 읽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거시 쪽이나 미시 쪽 모두 예방적 차원의 규제인 거야. 근데 그 예방이 한쪽은 개별 따로 들어가는 거라면 한쪽은 전체에 대안을 걸어버리는 거겠지. 오케이?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5단락 읽고 마무리 작업 들어가 봅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의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한데요. 이때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자,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경기에 순응한다. 경기에 순응성을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봐봐, 여러분 느낌에 5달러가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 안 드냐? 그치? 그럼 이것도 뭐야? 문제가 따로 별도로 나온다는 뜻일 겁니다. 자, 아무튼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 봐봐, 잘 봐봐, 순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순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죠? 오케이? 연결고리 만들어낼 생각하자. 경기가 호황이 되면 당연히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늘리고, 오케이? 대출을 늘려. 왜냐면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더 크게 투자하려고 하는 거야. 됐나?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 신용이 확대된다라고 했으니까 위로 그릴게요. 오케이? 신용은 확대되고, 또 이때 이 신용의 공급이 팽창되니까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자산도 급등하고, 그 결과 계속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노우볼이 굴러간다. 그치? 이걸 바로 여기서 이런 단어로 얘기를 했네. 어디 갔어? 경기를 더 과열시킨다. 호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가열돼 버린다는 얘기야. 물론 경기가 불황일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오케이? 경기가 불황일 때 반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이라는 요소인데 이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뭘 사용한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제도라는 것을 쓴대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제도. 완충이 뭐 하는 건데? 중간에 서서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장치인 거야. 그치? 그럼 완충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 자 봐봐, 최저 자기 자본, 어디서 봤단 말 아니야? 이거잖아. 전통 정책이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기 자본, 완충 자본 플러스 완충 자본, 뭐예요? 국가에서 완충 기간을 더 늘려버리는 거야. 너희들 지금부터 그동안에는 8%만 가지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안 되겠어. 지금 위험해. 모든 은행들은 10%의 자기 비율을 지킬 것 하면서 명령이 내려 떨어진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회사들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다시 수거하기 시작하겠죠. 안 빌려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키는 거야. 자, 왜 이게 신용 팽창에 억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수능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지녀. 수능한다는 얘기는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지. 경기가 좋아졌어. 대출이 늘어나. 대출이 늘어나니까 사람들도 막 돈을 막 빌려. 돈을 막 빌리니까 사람들이 더더더 자산을 막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치? 과거에는 100만 원 살 수 있었던 땅이 지금은 1000만 원, 1억 가버리는 거야. 너도 돈이 많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또 돈을 빌리고 또 사고 싶고 자연스럽게 과열되는 거야. 그럼 그럴 때 돈을 걷어들여야 안정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라에서 최저 자기 자본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추가 완충 자본을 도입하는 거지. 그래서 신용의 팽창을 억제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팽창을 억제하면 자연스럽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했으니까 돈을 덜 빌릴 것이고 진정되는 것이겠죠.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하나 더 있어. 이때 CF 적립된 완충 자본은 어떻게 사용한다고?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이도록 해요. 이 녀석은 나중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오히려 대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즉 경기가 과열되면 국가가 금융회사에 명령 내리는 거야. 야, 그동안 니네 회사 지금 총 100억짜리 회사지?
10억 가지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안 되겠어. 15억 가지고 있어. 그러면 회사가 돈을 못 쓰게 하면서 다 막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그러면 야, 다시 10억 해. 그러면서 그럼 이 돈을 편하게 빌려줘도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럼 이제 그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아까 말했지.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 늘어나고, 대출이 늘어나면 신용이 늘어나고, 신용이 늘어나면 자연성이 늘어나고, 이렇게 다시 붐업이 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금융시장과 물가에 대해서 적응하고 조절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던 거 확인했죠? 자, 좋아요. 지문이 급하게 꺼져버렸네. 잠깐만. 아, 힘들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1번부터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앞에부터 같이 풀었던 세 번째 문제까지는 좀 할만해요. 바로바로 갑니다. 자, 1, 2, 3번 묶여있나요? 지금 다들? 1번,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아니지. 미친다고 보았지. 봐요. 지금 이 첫 번째 선택지에서부터 바로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두 개의 차이점 안에서 추출해내는 문제가 나왔지. 이랬지? 두 번째, 위기 이전에는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니죠. 회사가 건전하기만 하면 개별 금융이 일방적으로 규제가 되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 금융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지. 되냐? 2번은 또 땡이네요. 다시 한번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만으로는 위험하다고 보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던 거야. 그죠? 3번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게 된다. 아니죠. 더불어라는 말 쓸 수 없지. 과거에는 전통 통화 정책에서는 금리 정책 하나만으로도 금융이 다 조절된다고 생각했던 거잖아. 됐죠? 그럼 1, 2, 3번이 답이었고 4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였어? 잠깐만 다시 한번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그렇지 이거는 그냥 이거 문장을 안 썼구나. 정책금리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 충분히 보았었죠. 그러니까 3단락에서 그래서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먹은 것뿐. 쉬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5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 아니지. 둘 다 모두 영향을 끼친다고 봤었지. 그렇죠? 땡. 그래서 71번 해결 끝. 72번 가봅니다. 기업과 니은 두 개의 차이점. 미시와 거시. 미시는 개별 금융회사를 건드리는 거고 거시는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기업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야. 맞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2번 니은은 신용공급의 경기 수용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했었죠. 그래서 뭘 잡았어? 완충자본제도가 필요했었지.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자, 기업의 특징이야.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틀린 거 보이냐? 쉽지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이 아까 자연스럽게 이거 공통점이자 하면서 신경 썼잖아요. 그쵸? 차이점 문제지만 공통점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근거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둘 다 예방적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걸 신경 쓰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자꾸 지문을 여러 번 읽어야 하는 이유, 또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문을 또 한참 멍 때려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73번 가봅시다. 짝을 지어 보랍니다. 자, A부터 D에 들어가면 찬찬히 따져보자고. 1번부터 가자. 미시랑 거시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됐어. 경기가 A일 때. 참고로 A는 불하고 함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X하고 D 건전성 정책에는 최소자본의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해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하라고 하는데 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만 경기가 X 할 때인 거잖아. 경기의 상태가 X 할 때인데 이때 지금 한쪽은 거시일 거고 한쪽은 미시일 거잖아. 그치? 근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완충자본을 X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쪽인지 몰라? 완충자본을 Y 하는 경우가 있고 또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의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 그렇지?
최소 수준의 자기자본 유지. 이거 뭐죠?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있는 걸 말하는 중이죠. 그쵸? 자, 그러면 봐봐. X 이것도 모르는 거, 이것도 모르는 거, 이것도 모르는 건데 우리가 아는 건 딱 요거 하나뿐이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역추적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치? 역추적 해봅시다. 자, 최저 자기자본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말하는 것은 미시니 거시니? 첫 번째 이거부터 찾아보자. 거꾸로 추측해 나가는 거야. 노란색 어디 갔어? 자, 최저 자기자본을 얘기하는 건 미지건전성이야, 거시건전성이야. 이거는 무조건 미시랑 연결되겠죠. 맞지? 참고로 미시랑 반대되는 자기인 거시는 뭘 사용했지? 최저 자기자본 플러스 완충자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다 짝을 만들어서 거시는 완충자본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면 일단은 D는 무조건 미시야. 답은 1, 2, 3 중에 하나일 거야. 그죠? 그리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완충자본을 사용할지 적립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죠? 그게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모든 경우에서를 다 따져보는 수밖에 없겠다. 그쵸? 넣으면서 따져보는 거야. 1, 3번 넣어보면서. 자, 1번 한번 넣어봤어. 경기가 불황이래. 경기가 불황이면 거시에서는 어떤 상황을 잘 사용하죠? 거시경제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뭐라고 했었지? 아까 사용하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답이 1번인데 이거? 1번이네. 그래서 자, 자연스럽게 해결해서 좀 약간 허무하지만 지금 답이 나타날 수 있는 걸 첫 번째로 확인한 건 D가 먼저 나왔고 1, 2, 3번 중에 나머지는 판단을 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넣어보자 했는데 첫 번째 잘 걸렸네요. 쉽게 해결됐습니다. 오케이? 그런데요, 참고로 이건 아주 뭐랄까 좀 극단적인 팁인데 알아만도 나중에 이제 이런 추론 문제나 집어넣기 문제가 괄호 열고 3점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런 경우라면 선택지를 거꾸로 푸는 것도 팁이야. 1번부터 보지 말고 거꾸로 보는 거야. 방금 예를 들어 이게 3, 4, 5 중에 답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5번부터 보세요. 그럴 때는 3점짜리일 때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3점짜리 문제는 시간을 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알아두시고. 자, 제일 어려웠다는 문제 74번 문제를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지문 속에서는 되게 복잡한 얘기를 막 경기를 부양한다, 저금리가 됐다, 뭐 신용이 공급된다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글의 흐름은 그렇게 어려운 흐름은 아니야. 그렇지? 전통 대 위기 이후. 전통에선 따로따로, 위기 이후에는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자, 가자.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렇잖아.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야. 현실은 이 경기에 대해서 비대칭이래요. 비대칭은 무슨 소리지?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과열을 억제할 때 뭐 한다고 했었죠? 과열을 억제하고 싶어.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 낮춘다? 낮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건 잘 안 되는데. 왜냐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인하했어. 대충이 늘어났고 신용공급이 확대돼요. 근데 가계의 소비 심리가 현재 위축돼 있고 기업이 투자할 대상도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상. 이 돈이면 차라리 집을 사자, 땅을 사자가 돼버리는 거야. 주식을 사자. 됐어? 통화를 통해서 산업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를 끌어올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름 정말 학자들은 역시 대단한 놈들이야. 이름 진짜 잘 짓지 않았니? 끈 밀어 올리기 효과라고 부른대요. 그쵸? 그러니까 끈을 자꾸 끌어올리는 건 쉬워요. 근데 끈을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건 어렵다는 거고, 부양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얘기죠. 끈 그렇지 않니? 실제로도 끈이라고 하는 건 끌어올리기가 아니야.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더 힘들죠. 자, 가봅시다.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을 들어봐. 1번부터. 끈 밀어 올리기를 통해서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있죠. 자산 가격의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과도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썼니? 이 부분이죠. 어디 갔어? 오케이. 전통적으로는 경기 부양에서 저금리를 썼는데 버블. 그런데 여기 끊어 밀어올리기에서는 이 침체기에 이런 것들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저금리를 사용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죠.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경제 주체 심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2번도 지금 맞는 얘기. 지금 보면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라는 표현을 썼거든, 보기 속에서. 근데 이 두 가지, 즉
기업이나 가게가 바로 경제의 주체야. 오케이? 경제를 실제로 영위하는 존재들이지. 사람은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일하기도 하잖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3번 갑니다. 끈 밀어올리가 있다면, 즉 뭐가 힘들다? 경기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 쉽지만, 경기를 압박하는 거 쉽지만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 자, 잘 생각해보자. 끈 밀어올리기가 있다고 설명했어. 그러면 끈 밀어올리기가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완충자본을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해도 그게 안 먹힌다는 얘기 아니었던 거야? 안 먹힌다는 얘기 아니? 그렇죠? 그래서 자산에 결국엔 뭐가 발생해서 버블이 발생해가지고 경기는 결국 안정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으면 현재 이후의 입장이니까 3번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생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어. 봐봐. 지금 여기서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잘 봐. 도입이라고 설명을 했잖아. 도입이라고 했지. 자, 따져보자. 도입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버블을,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대출 자원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잖아. 끈 밀어올리기가 바로 부양책이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완충자본 제도를 이제 도입했다면 사용해야 될 돈은 경기가 붐업됐을 때 제한 걸었던 그 돈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냐? 자, 다시 한 번만 더. 경기 수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녀석은 팽창을 억제하는 거야. 너무 빵빵빵 올라가니까 자, 적당히 올라가 하면서 은행에다가 돈 그만 빌려줘라고 제한을 걸어버린 거지. 됐어? 근데 이 제한은 당연히 원래는 대출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대출을 못하게 된 거잖아. 이 돈이 쌓였어. 그리고 이 돈을 나중에 부양책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양정책이잖아. 그때 못 쓰게 한 돈을 지금 쓰게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부양책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고? 쌓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써?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 도입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입한다는 얘기는 이제 와서 최저자기자본제도와 완충자본을 설정해서 돈 못 빌려주게 한다는 뜻인 거잖아. 그동안 쌓여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완충? 붐업이 돼. 말도 안 되지. 3번이 정답이야. 됐어? 4번.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서 비대칭적이라면 이거 외에 뭔가 방향이 또 필요할 것이다. 왜? 안 먹힌다고 했으니까. 너무 쉽지, 그지? 안 먹힌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5번. 비대칭적이라고 했으니 정책금리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구나. 이거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인데, 자, 봐봐. 아까 보기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통화정책은 두 번째 줄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됐나요? 과열을 억제하는 데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말했어. 다시 5번 선택지 보세요. 비대칭적이라면 통화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지. 효과적이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이 5번 선택지도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문제 자체의 오답 베스트가 5번이었다는 사실이야. 왠지 모르게 뭔가 안 먹힐 것 같은 얘기인데 3번에서 답을 못 잡았으니 5번까지 흘러간 것이겠죠. 그리고 5번에서는 뭔가 미묘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핵심은 이 두 개의 단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었어. 적립된 완충자본을 사용하려면 적립이라는 게 필요한데 적립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와서 도입했는데 무슨 소용이야? 라는 거죠. 자, 그런 시스템이 있는 문제였고 어려운 문제 맞았습니다. 이거 충분히. 자, 뒤에 어휘 문제 있는데 이런 건 굳이 뭐 안 건드려도 되겠죠? 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수업도 마무리. 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는 9번, 10번 챕터 또 미리 풀어 와주시고요. 아마 수필국은 더 완전히 끝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고요. 들어가세요.